지난 3월 25일 한국은행이 숫자 하나를 조용히 발표했습니다. 107. 한 달 전에는 112.1이었던 숫자가 107로 내려앉았습니다. 5.1포인트 하락, 불과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경제뉴스에선 잠깐 스쳐갔고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쳤을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지금, 그리고 왜 이렇게 갑자기 꺾인 걸까 하고요. 그리고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도 아마 조용히 마음속에 뭔가를 준비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 숫자의 이름은 소비자심리지수, 영어로는 CCSI. 풀었으면 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입니다. 우리말로는 종합소비자심리지수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숫자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무슨 일이 따라왔는지를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지금 이 신호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먼저 CCSI가 뭔지부터 짚어볼게요. 한국은행이 매달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을 합니다.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응답자가 직접 답변을 기입하는 방식입니다. 질문은 이런 식입니다. 지금 살림살이가 6개월 전보다 나아졌나요? 아니면 나빠졌나요? 6개월 뒤에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경기가 어때 보여요? 앞으로 수입이 늘 것 같아요? 앞으로 소비를 늘릴 것 같나요? 이런 질문 6가지의 답변을 모아 표준화한 뒤 하나의 숫자로 압축합니다. 그게 CCSI입니다. 기준점은 100입니다. 100이 넘으면 사람들이 경제를 역사적 평균보다 낙관적으로 본다는 뜻이고 100 아래로 내려가면 비관적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비교 기준은 2003년부터 2025년까지 꽤 긴 시간의 평균값입니다.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는 딱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 평균적으로 느껴온 경제 감각의 기준선인 셈입니다. 100이 넘으면 평균보다 밝은 마음, 100 아래면 평균보다 어두운 마음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날씨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기온이 15도라고 해보죠. 이 숫자만 봐서는 오늘이 따뜻한 날인지 쌀쌀한 날인지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난 20년 평균 기온이 20도였다면 오늘의 15도는 평소보다 5도나 낮은 쌀쌀한 날입니다. 반대로 평균이 10도였다면 똑같은 15도라도 오늘은 평소보다 5도나 높은 따뜻한 날이 되는 거예요. 숫자는 같아도 평균과의 거리가 의미를 결정하는 겁니다. CCSI도 똑같습니다. 107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역사적 평균인 100을 기준으로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리고 그 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숫자가 100 위에 있더라도 빠르게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한 신호거든요. 3월 수치는 107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100을 넘으니 그렇게 나쁜 것처럼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떨어졌느냐에 있습니다. 2월에는 112.1이었거든요. 불과 한 달 만에 5.1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낙폭이냐 하면 역사 속에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코로나 충격이 본격화된 2020년 3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한 달 만에 18포인트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에도 수포인트씩 빠지며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죠. 역사 속 굵직한 외부 충격들과 비교해도 한 달 만에 5포인트 넘게 꺾이는 건 결코 가벼운 신호가 아닙니다. CCSI 전체 숫자만이 아니라 세부 항목들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선명한 그림이 보입니다. 향후 경기 전망 지수가 한 달 만에 무려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현재 경기 판단 지수도 9포인트 내려갔고요.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12포인트 급락하며 10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1년 뒤 집값이 오를 거라는 사람보다 내릴 거라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뜻인데 이 지수가 100을 하회한 건 2025년 2월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취업 기회 전망도 4포인트 줄었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7%로 소폭 올랐습니다.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거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뜻인데 이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그 기대 자체가 실제 물가를 밀어올리는 힘이 되거든요. 한마디로 거의 모든 항목이 동시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번 급락의 방아쇠를 당긴 건 중동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이 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며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란 옆을 지나는 좁은 바닷길인데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상당 부분이 이 길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 길이 봉쇄되거나 위협받으면 유가가 오릅니다. 그리고 유가가 오르는 순간 그건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공장을 돌리는 비용, 트럭으로 물건을 나르는 비용, 농사짓는 비용이 전부 오르거든요. 그 비용은 결국 마트 진열대 가격표에 찍히고 편의점 도시락 가격에 반영되고 학교 앞 분식집 메뉴판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기 어려워집니다. 금리가 안 내려오면 이미 대출 이자를 많이 내고 있는 가게들은 더 힘들어지고요. 이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오는 걸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삼고 복합위기라고 부르는데 지금 정확히 그 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은행 경제심리조사팀도 이번 하락의 원인으로 이란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지목했습니다. 이번 하락이 더 주목받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2025년 1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8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 완화와 반도체 중심 수출 개선 기대 속에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던 시점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드디어 경제가 살아나는구나 하고 느끼던 바로 그 시점에서 중동이라는 먼 나라의 전쟁 하나가 다시 그 회복세를 꺾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하락이 아니라 회복의 서사가 중단됐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 단순히 지수 하나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지수가 내려갔다고 해서 내 통장 잔고가 당장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이 지표가 가진 묘한 힘의 원천이에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현재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수가 내려가면 그게 원인이 되어 실제로 경기가 나빠지는 연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원에 사는 40대 주부 한 분이 있다고 상상해봐요. 지금 당장 형편이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남편도 직장에 다니고 아이들 학원비도 내고 있고 통장에도 얼마간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유가가 오른다고 하고 물가가 또 오른다고 하고 경기가 나빠진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주부가 이 뉴스를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나중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지금 조금 줄여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사려고 했던 냉장고를 좀 더 기다려보고 싶어집니다. 가족들이랑 가려고 했던 외식도 한번 줄이게 되죠. 여름 휴가 계획도 작년보다 규모를 줄여서 잡습니다. 이 주부 한 분의 결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하지만 이 심리가 전국 수백만 가구에서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당의 매출이 줄기 시작합니다. 동네 가전 대리점에 손님이 뜸해집니다. 의류 매장, 카페, 여행사, 하나씩 숨이 조여옵니다. 기업들은 물건이 안 팔리니까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생산을 줄이면 사람을 덜 씁니다. 사람을 덜 쓰면 실업률이 오르고, 실업률이 오르면 가계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사람들은 더더욱 지갑을 닫습니다. 불안이 불안을 먹고 자라는 구조예요. 경제학에선 이걸 수축의 악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미 그 조짐이 조용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 계산대 앞에 서면 전과 달리 장바구니가 조금 가볍습니다. 삼겹살 대신 두부를 집는 손길이 늘고 브랜드 제품 대신 PB 상품, 즉 마트 자체 브랜드를 고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네 편의점 사장님들은 저녁 시간대 혼술 매출은 느는데 외식 비중은 줄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직은 미세한 변화입니다. 통계로 잡히기 전의 움직임이에요. 하지만 소비자 심리지수가 먼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런 변화들이 수치로 잡히는 게 역사의 반복된 패턴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를 경기 선행지표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행이라는 말은 앞서 간다는 뜻입니다. 실제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소비 행동으로 이어지고 소비 행동이 기업 매출로 이어지고 기업 매출이 고용으로 이어지죠. 이 사슬이 한 방향으로 풀리는데 보통 몇 달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숫자는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몇 달 뒤의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심리의 전파가 얼마나 빠른지를 이해하려면 탄광 속 카나리아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전 광부들은 탄광 속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 새를 데려갔습니다. 카나리아가 먼저 쓰러지면 유독가스가 새어 들어왔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경제에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수치가 먼저 쓰러지기 시작할 때 실제 경제라는 탄광에는 아직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가 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도 그랬습니다. 전쟁은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었지만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원자재 공급이 막히자 한국의 물가가 뛰기 시작했거든요. 당시 식용유와 밀가루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빵집과 분식집들이 잇따라 가격표를 바꿔 달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장을 보면서 전에는 그냥 집어들던 물건들을 한 번씩 더 가격표를 확인하게 됐죠.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의 실물 버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전보다 더 꼼꼼히 가격표를 보게 된 분이 있으신가요? 외식 한 번을 결정하면서 전보다 조금 더 고민하게 된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소비자 심리지수가 숫자로 포착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가 사실 이 지수 속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이 패턴은 우리나라 경제 역사에서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2008년 9월 미국 월가에서 리먼 브라더스라는 초대형 투자은행이 파산 신청을 냈습니다. 그것 하나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도 아니었고 우리나라 은행들이 직접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충격이 반영된 다음 달인 10월 우리나라 소비자 심리지수는 12포인트가 넘게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두려워졌거든요. 아직 아무 일도 내 통장에 일어나지 않았는데 막연한 불안이 먼저 소비를 닫아버렸습니다. 그 이후 수개월 동안 내수는 얼어붙었고 기업들은 투자를 멈췄으며 거리의 소상공인들은 손님이 끊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서울 중심가 상권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람은 다니는데 지갑은 안 연다는 말이 돌았어요. 몸은 거리에 나왔는데 소비는 이미 집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마음이 다치면 지갑도 다칩니다. 2020년 코로나가 처음 한국에 상륙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봉쇄도, 확진자 폭발도, 거리두기 지침도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낯선 바이러스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미리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편의점 생수와 라면은 사재기로 동이 났지만 식당과 카페와 영화관은 텅 비었습니다. 물리적 제약이 생기기 전에 심리적 제약이 먼저 작동한 겁니다. 코로나 충격이 본격화된 2020년 3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한 달 만에 18포인트가 넘게 곤두박질 쳤어요. 그리고 그게 이후 수개월에 걸친 내수 침체의 서막이었습니다. 당시 자영업자들이 겪었던 고통이 단순히 거리두기 규제 때문만이 아니었던 이유입니다. 심리가 먼저 걸어 잠갔고 그 다음에 실물이 따라왔던 거예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된 반도체 수출 호조와 새 정부 출범 기대감이 맞물리며 2025년 1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12.4까지 치솟으며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잠시 봄이 온 것 같았죠. 그런데 올해 3월 그게 한 달 만에 107로 꺾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숫자는 지금이 아니라 몇 달 뒤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는 원인이 하나였습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의 붕괴라는 뚜렷한 진원지가 있었어요. 2020년 코로나도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도 각각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전쟁이 유가를 올리고 유가가 물가를 올리고 물가가 금리를 잡고 금리가 가계소득을 갉아먹는 구조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조합을 우려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국면에서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왜 최악이냐면 보통의 경기 침체는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데 물가가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낮추기도 어렵거든요. 정책의 손이 묶이는 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점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번 조사에서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7%로 올랐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쉽게 말해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실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고 믿기 시작하면 지금 사려는 수요가 당겨지고 기업들도 미리 값을 올립니다. 기대가 현실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어떤 지표보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예민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게 올라갔다는 건 앞으로 물가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모든 흐름을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중동 전쟁이 유가를 올리고 유가 상승이 물가를 밀어올리며 물가 불안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가계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위축되며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 매출이 내려가고 기업 매출이 내려가면 고용이 줄고 고용이 줄면 다시 소득이 줄어드는 순환입니다. 마치 도미노가 하나씩 쓰러지는 것처럼 처음 신호 하나가 이 연쇄를 시작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그 첫 번째 도미노가 기울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연히 두렵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호를 아는 것 자체가 준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당장 뭔가 극단적인 결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경기의 파도가 실제로 왔을 때 반응 속도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호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까요? 경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경제는 사람들의 집합적인 선택이에요. 수백만 명이 동시에 지갑을 열기로 결정하면 경기가 살아나고 동시에 지갑을 닫기로 결정하면 경기가 식습니다. 그 결정의 출발점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비자 심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사에 응답한 가구들이 내 앞날이 조금 불안하다고 답하고 있다는 건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그건 몇 달 뒤 어느 식당 주인의 한숨이고 어느 소상공인의 텅 빈 주문 대장이며 어느 직장인의 줄어든 상여금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람들이 경제를 바라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경제가 나를 움직인다고 보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경제를 움직인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사실 둘 다 맞습니다. 경제는 우리를 규정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집합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경제도 달라지거든요. 경제학자들은 이걸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실제로 경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반대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경제의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숫자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숫자 자체가 미래를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5.1포인트 하락이라는 숫자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불안해하거나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딱 그 중간 어딘가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하되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경기의 파도를 잘 넘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건 공황도 아니고 방심도 아니었습니다. 신호를 보고 준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무관심하게 지나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게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보는 것, 그게 이 신호를 받아들이는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물론 지금의 하락이 반드시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지수는 100을 넘어 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아직 버텨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과도한 우려라는 시각도 있어요. 중동 사태가 빠르게 수습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시나리오도 얼마든지 열려 있고 그것이 현실이 됐을 때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경기가 꺾이는 건 항상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뉴스에 요란하게 나오는 위기는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는 위기입니다. 진짜 위험한 신호는 이렇게 5포인트 하락이라는 조용한 숫자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경기의 파도가 왔을 때 버티는 힘의 차이가 됩니다.
2008년에도 2020년에도 경기가 무너지는 장면보다 먼저 소비자 심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본 사람들은 준비를 했고 못 본 사람들은 파도에 휩쓸렸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신호를 보셨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요. 내수, 즉 국내 소비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나라 경제는 크게 두 개의 엔진으로 돌아갑니다. 수출과 내수입니다. 수출은 반도체나 자동차, 배를 외국에 파는 거고 내수는 우리 국민들이 국내에서 소비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 호조 덕에 그나마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심리가 꺾이면 내수 엔진이 꺼집니다. 두 개의 엔진 중 하나가 꺼지면 비행기는 한 엔진으로 날아야 하죠. 그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소비자 심리 지수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지수가 단순히 경기를 예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기를 실제로 만들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보고 불안해져서 지갑을 닫기 시작한다면 그 자체가 경기를 나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갖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필요한 소비는 이어간다면 경기가 크게 꺾이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경제는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숫자의 의미를 알게 됐다는 것 자체가 막연한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경기의 파도 앞에서 가장 필요한 건 사실 정보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쉽고 선명하게 전해드리려고 매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요즘 주변에서 느끼는 변화가 있으신가요? 장 볼 때, 외식할 때, 아니면 주변 가게를 볼 때 뭔가 달라졌다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